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타고난 미모와 몸매, 명석한 두뇌와 운동신경, 좋은 집안과 풍족한 유산. 글쎄요, 모두가 금수저일 수는 없죠.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에 대해 불평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 건 세상이 준 불평등보다 더 못난 일일 겁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죠.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요.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출발점이 얼마나 뒤에 있건 간에 일단 출발부터 하고 속도를 높여야죠. 스탠퍼드대 캐롤 드웩 교수에 따르면 노력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더 발전한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이른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불평, 불만 속에 매몰되지 않고 모르거나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그건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장착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7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로운 한 주 또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또 여러분께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글자 정답이 되겠네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민 인식도를 조사해보니까요.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고등어였습니다. 전체 14%를 차지했다고요. 그 다음은 오징어라고 하네요. 근데 재밌는 건요. 좋아하는 생선 회는 좀 달랐습니다. 무려 40% 이상의 응답을 받은 이 생선이 있는데요. 연어, 참돔, 방어, 도미, 우럭은 아니고요. 그걸 또 이제 크게 제쳤다고 합니다. 횟집에 가면 거의 기본으로 메뉴판에 거의 최상단에 올라있는 횟감이기도 하죠. 넓다는 뜻을 가진 이 생선 이름은 무엇일까요? 횟집 그 수족관 보면 항상 그 바닥에 누워있는 친구들. 자, 우리말도 좋고요. 한자어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KBS 콩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두 글자 오답이 엄청 들어오고 있네요. 예, 우럭, 갈치, 참치, 멸치.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경제 뉴스 어떤 겁니까? 네,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단지에 이번에는 가짜 중국산 유리가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하고요. 일본 정부가 지금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의 지분을 들고 있는 네이버에게 이제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예,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먹을 때 건강보험이 지원이 되는 질환이 오늘부터 3개에서 6개로 2배로 확대가 됩니다. 네. 관련 내용과 논란 살펴보고요. 5월 공휴일이 많은데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실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예진 소장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네. GS건설이 한 번쯤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 네. 뉴스들을 좀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중국산 유리로 시공을 해서 근데 이것도 또 제대로 허가받지 않은 거여서 논란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GS건설이 시공해서 완공된 지 수년이 지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뒤늦게 한국 표준 그 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 수천 장이 시공된 사실이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KS 마크를 위조한 거다. 네, 해당 아파트는 서초구에 위치한 평당 가격이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인데요. 중국산 품질 위조 유리가 시공된 장소가 이 세대 난간
그리고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유리는 이제 강화 유리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중국산 유리에 대한 성능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이제 GS 건설이 하청을 준 회사가 유리 업체에 또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한 건데요. 유리 업체가 제품의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한 후에 국내에서 KS 마크를 위조해서 부착을 했고 이렇게 위조한 제품을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어서 납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준공된 지 한참이 지나서 드러나게 된 거는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좀 추적해가지고 증거를 또 확보하고 이거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협력사, 그러니까 협력사들의 경쟁사 아니었으면 이거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거죠. 그럴 뻔했습니다.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또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최근 당국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중국산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위조된 KS 마크 위조된 그 제품이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정품하고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이 중국 유리의 가짜 KS 마크가 진품과 크게 달라서 맨눈으로도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서 보통 그 유리 보면 구석 어딘가에 까만 글자로 찍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공 과정에서 이제 관리 감독이 좀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 보면 GS 건설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대형 건설사 이름으로 시공이 되더라도. GS는 관리 감독 책임만 맡고 실제 공사는 하청 업체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맡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보면 그 건설 회사의 정규직 직원은 보통 현장의 소장 정도고요. 대부분은 이제 외부 업체가 와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샤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똑같아요. 우리가 집 인테리어 할 때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을 때는 이제 업체가 타일, 벽지, 가구 이런 거를 다른 업체들이 각각 하청을 주고 본인들 이제 인테리어 업체는 설계나 디자인, 감독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일감이 없을 때도 계속 인건비가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이제 회사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 다 책임지고 하라고 GS 건설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속인 업체들이 받았지만 이제 책임은 GS가 져야 하는 겁니다. GS 건설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GS 건설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서 시공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다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와 별도로 GS 건설은 시공 전 그 접합 유리의 시험 성적서 등 품질 관리 절차를 확인했지만 KS 마크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어서 엉터리 공사를 한 하청 업체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쨌든 GS 건설이 이번에는 이제 진짜 유리를 쓰는지 진짜 KS 마크의 유리를 쓰는지 더 잘 보긴 할 텐데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 가짜를 만들어서 납품했던 그 해당 유리업체 있잖아요. 그 유리업체가 GS 건설 아파트에도 납품을 했지만 다른 건설사 아파트에도 하청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비단 이번 사례 하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했다면 이제 거기 유리는 모두 정품으로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저는 생깁니다. 이제 언론의 화살이 국토부를 향하게 되고 그럼 국토부에서 과연 전수조사라는 네 글자를 꺼내드는 순간 또 일이 또 커질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런 대형 단지 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어디 걸 쓰느냐, 변기를 어디 걸 쓰느냐에 따라서도 엄청 큰 이득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이 경우에 그 재건축 조합장도 그 건설사 하청업체들과 어떤 부당한 관계를 맺고 수익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직원의 개입이라던가 이 조합의 개입 여부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례이고 일부의 사례겠습니다만 어디에서 발단이 됐는지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발을 방지해야 되니까요.
이환주 기자 준비한 소식.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는 한약들이 좀 더 생기네요. 예,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을 오늘부터 실시하는 건데요. 이 첩약은 한의원에서 만드는 액상 한약, 일명 이 보약이라고 부르는 약들인데요. 이 약들이 어떤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이 되는데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세계 질환에 대해서만 첩약을 지으면 건강보험으로 일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질환이 3개가 추가가 되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유추 추간판 탈출증 등 3개의 질환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뇌혈관 질환 후유증도 예전에는 연령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절연령으로 확대가 되고요. 또 기존에는 한의원만 지원이 적용 가능했지만요. 오늘부터는 한방병원, 한방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도 이 건강보험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 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줄어드는데요. 이 1단계 시행 단계에서는 환자가 일률적으로 첩약의 절반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한의원은 30%만 부담하면 되고요. 한방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를 내면 됩니다. 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연간 1개에서 연간 2개 질환으로 확대가 되고 일수도 20일로 2배 확대가 됐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서 한약을 짓게 되면은 이건 이제 환자 본인 부담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환자들은 첩약 열흘치를 지으면 보통 한 4만 원에서 8만 원대에 복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시범 사업 2단계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고요. 정부 예산은 한 1,900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 나오면 항상 또 의사 단체에서는 반발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정부가 이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노한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개인 SNS에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 버젓이 약으로 팔리고 여기에 정부가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준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단속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한의사협의회가 이 반박을 했습니다. 네. 현재 약사법인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서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제만 사용 처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의약품용 한약제다. 예, 맞습니다. 식품이 아니라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또 제조업체 역시 법에 따라 품질 관리 기준에 맞춘 제조를 통해서 안전하게 한약제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와 다르게 일각에서는 특정 한방병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려면요. 시설 및 규격에 맞는 한약제, 조제관리 등 9개 영역에 최대 53개 필수 항목을 충족하는 탕전실에서만 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시설과 깨끗한 위생관리 등이 필요한 건데요. 이 소규모 한의의료기관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형 한방병원이 이 탕전실을 지으면서 거기에 특혜를 줄 수 있다라고 의심이 나왔는데 이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네요. 자, 그리고 어예진 소장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이제 카카오톡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네. 근데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쓰는데 그게 예전에 네이버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지분 문제가 좀 시끄러워지네요. 네, 지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때 이제 재난 시에 전화가 다 끊겨가지고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네이버가 이거를 좀 인터넷은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느리더라도 메신저를 내놔야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서 3개월 뒤에 네이버가 이제 메신저 라인이라는 거를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일본 전 국민의 80%가 사용할 정도로 이제 국민 메신저가 됐는데 네. 지난 2019년에 이 라인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과 합치게 되면서 라인 야후가 설립이 됩니다. 근데 이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는 뭐 A홀딩스라는 곳인데 여기 지분은
네이버가 절반, 소프트뱅크가 절반, 즉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이 둘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난 25일에 일본 언론에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A홀딩스 주식을 사기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다가 라인 지분을 팔아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한 데 따른 거라는 거죠. 왜 압박을 할까요? 지금 네이버가 운영 잘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1월에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촉발된 것이 아닌가.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서버. 네, 당시 라인 야후가 라인 앱 이용자, 거래처, 네이버 직원 등의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라인 야후 서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정보가 외국 기업에 의존해서 관리가 되는 게 이제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고, 이후에 이제 네이버가 제출한 그 개선책을 봤는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다시 2차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도 자체는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무성이 이제 2차례나 행정 지도를 내린 거는 조금 이례적이다,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일본 업체들 중에도 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라든지 고객의 정보를 이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똑같이 행정 지도를 내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개선책을 내놨을 때 오케이 하고 넘어갔었는데, 네이버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다시 이래놓고 지분을 팔아라, 이런 조치를 한 걸 가지고 이거는 조금 차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정이 조금 앞서게 되는 거죠.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를 내세워서 이제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인수를 해서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이제 네이버는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중국의 틱톡 네. 가지고 강제적으로 지분 매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그냥 네이버라는 민간 기업 하나의 문제로 넘어가야 할지, 이걸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결은 다르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틱톡을 퇴출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외국 자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텔레그램이나 위챗 같은 게 우리의 국민 메신저가 된 거죠. 하나 이제 중요 인프라가 되어버리고, 맞습니다. 그게 그랬을 또 때 외국 기업에게 독과점 되어버리니. 그렇죠. 그랬을 때 개인 정보가 좀 유출될 위험이 있다. 그랬을 때는 조금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이 사안을 두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보통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말만 해줘도 당장 이제 상대방 정부 측에서 함부로 못하는 좀 상징적인 외교적인 이미지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측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 측과 소통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작 네이버의 뜻이 어떤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네이버가 그리고 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압박을 좀 이기지 못하고, 또 일본에서 어떤 통신업이잖아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지분 매각이라도 하게 된다면 요거를 또 막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네이버가 섣불리 또 한국 정부에게 나서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가 혹시라도 일본 내에서 다른 국내 기업, 한국 기업까지 좀 불이익을 받거나 또 본인들이 일본에서 아예 또 뿌리를 뽑힐 수도 있다는 게 또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요거는 또 외교통상 문제로 조금 커지면서 뭐 과기부, 뭐 외교부, 산자부 등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언론에 보도된 정부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네이버는 아직 정부의 중재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떤 명분으로 네이버한테 라인의 지분을 팔아라라고 압박하는지, 그 명분을 조금 더 앞으로 살펴봐야겠네요. 그 이제
그냥 라인을 만약에 이제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하면 자국민도 피해를 보고 소프트뱅크도 피해를 볼 테니까 뭔가 강압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예. 그 일본과는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상을 두고도 그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전범 기업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피해를 해주라라는 게 보상을 그 취지였는데, 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걸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우리 기업이 보상해주는 쪽으로 좀 우리 정부가 손해를 보는 좀 외교 정책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해결이 돼서 최대한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정부가 외교력과 정치력, 협상력을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이제 5월이 며칠 안 남았네요. 근로자의 날,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도 있고 부처님 오신 날까지 있고 휴일이 굉장히 많은데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요,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요, 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정규직 직장인은 이 2배가 넘는 한 82% 정도가 휴일에 쉬면서 돈도 받는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유급 휴일 비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았다라고 응답이 조사가 되는데요. 지난해 1분기에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유급 휴일을 보장받았는데 올해 1분기에는 66%로 4%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이 비정규직 비율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더 어려운 근로자일수록 더 어려운 근로 조건에 처했다라는 뜻이고요. 물론 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사각지대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 휴식권의 양극화도 심화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휴식권도 양극화가 됐다. 참. 또 다른 갑질 행태도 있습니까? 예, 일부 조사에서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3.1절이나 이 광복절 같은 쉬는 날을 이 직원들에게 강제로 연차로 휴가 처리를 해라라고 명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차가 15일인데 대체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을 이 회사 전체 직원이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라고 통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회사의 갑질인 거고요. 특히 이 같은 기업의 갑질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장 규모가 작고 이 직장에서의 지위가 낮고 임금이 적을수록 심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유급휴일 보장 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절반 수준인 40%였고요. 또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30%대로 더 낮았습니다. 이 직급에 따라서도 관련인데요. 이 사무직은 한 86%, 관리자는 78%가 유급휴가를 보장받았습니다. 반면에 비사무직과 일반 사원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로 이 비율이 낮았고요. 또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이 비율이 85%로 높았지만 비조합원은 이보다 20% 이상 낮았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교대제 근무자가 비교대제 근무자보다 쉬는 날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150만 원 미만을 받는다는 근로자는 지난해 절반 정도가 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30%만 그 임금을 받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직장갑질 119 측은 기업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특히나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단시간 저임금 근로자의 실권리 역시 빠르게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실권리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의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사무직, 일반 사원, 비조합원, 여성, 비교대제. 원래 열악했던 분들이 더 열악한 그런 처우를 또 더 받고 있다. 씁쓸한 소식이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106님이 지금 이 생선 시즌입니다. 다음 주에 잡으러 가요라고 하셨는데, 이 물고기 잡으러 가시나 본데요. 경제상식 퀴즈가 이 물고기 이름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횟집에 가면은 메뉴판에서 이게 가장 최상단에 있지 않나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어류 양식 그 생산량이 8만 톤인데요. 그중에서 이 생선이 4만 톤으로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많았나요? 넙대대하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생선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도 두자, 그리고 또 한자어로도 두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5806님이 도다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고, 아까 5162님이 그 눈이 어느 쪽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라고, 이 물고기는 눈이 오른쪽, 도다리는 왼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생각하고 저는 보질 않았어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보선님이 저는 회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초장 맛으로 먹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씹으면 씹을수록 또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합니다. 배고파지네요. 이거 뭐 점심부터 회를 먹을 수는 없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납세 의무가 있죠. 그런데 참 이 세금이라는 걸 피하고도 쉽고 덜 내고도 쉽고 누구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또 잘못하면 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슬기로운 세물 생활 시간에 탈세와 절세 사이 어떻게 또 유념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절세와 탈세 참 한 끗 차이이기도 할 것 같고, 네. 이게 또 합법과 불법의 경계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우선 구분을 해봐야 됩니까? 네, 먼저 이제 절세랑 탈세를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사전에서 먼저 찾아보면은요. 네. 절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금의 감소 또는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탈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납세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제 국세, 재정권에 침해해서 조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라고 적혀 있는데요. 참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네. 이제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절세와 탈세는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절세와 탈세 모두 이제 세금을 좀 줄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하는데요. 세금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대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더 뭘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적게 냈다고 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금 낼 때 뭐 좀 더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절세랑 탈세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시작점은 같지만 이제 세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면 절세, 그리고 이 테두리를 넘어버리면, 즉 선을 넘어버리면 탈세가 돼요. 그래서 절세는 합법, 탈세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꼼수라는 표현이 좀 굉장히 주관적이기는 한데 합법적이기는 해도 그 꼼수 정말로 그 선의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꼼수 또 법을 이용한다고 해서 편법 뭐 이렇게 해서 조세 회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조세 회피라는 거는 이제 도의적으로는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네네네. 이제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세금을 좀 뭐 남용해서 부당하게 줄이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법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격리 업무를 보게 합니다. 네.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 격리 업무를 보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내 딸에게만 유독 그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들보다 2배, 3배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월급을 많이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조세 회피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법에서는 행위 자체, 월급을 많이 준 행위 자체는 인정은 하지만 세금을 또 다시 부과하는 규정은 이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내 가족 중에 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아들이 군대 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거짓으로 우리 회사에 취업을 시켜놓고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에 월급을 줬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탈세라고 보면 돼요.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을 일한 것처럼 이건 꾸미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월급을 얼마나 더 주느냐 이거 갖다가 또 국세청도 뭐라고 잡기는 좀 애매모호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포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이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는 등 조세범의 대표적인 유형도 있는데 이건 이제 탈세의 일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 좀 먼저 들어볼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최대 얼마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돈이 나간 게 있으면 이 비용 쓴 걸 잘 준비를 하면 됩니다. 비용? 네. 이제 돈을 사용하면 이제 법에서 정해주는 이런 영수증을 꼭 받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은 이제 줄여서 세계현카로 외우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인데 이 네 가지는 법에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받고 이 영수증에 적힌 금액만큼은 이제 세금으로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돼요. 세계현카. 네, 이 네 가지입니다. 네. 이제 간혹 내가 이제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요 반대로 물건을 산 사람이 영수증을 판 사람을 대신해서 직접 끊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일명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인데요. 네.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우월한 갑의 위치에 있는 판매자가 이제 본인이 이제 탈세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면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고요. 이 영수증에 적혀 있는 금액의 10%만큼은 일단 부가세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적게는 6%, 많게는 50%까지 소득세랑 법인세 신고할 때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영수증에 적혀 있는 금액의 한 16%에서부터 많게는 60%가 절세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세금 계산서는 이제 판 사람이 끊게 되는데 네. 산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저 사람이 안 끊어주더라도 예. 내가 쓴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네. 이거 알아둬야겠네요. 자,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절세 방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직장인은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말정산을 가장 잘 챙기는 게 잘해야죠. 중요합니다. 네. 혹시라도 얼마 전 있었던 지난 2월, 3월에 있었던 연말정산 시즌 때 이제 증빙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공제 항목을 본인이 깜빡해서 누락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요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얼마 후죠?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꼭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서 공제를 받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놓친 게 있다면 네. 연말정산 제대로 못했다면 종합신고 때 다시 하면 된다. 네.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가족끼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이때 세금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때는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자녀에게 건물을 만약에 상속을 할 생각이 있다. 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을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상속받는 자녀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남겨놓은 임대 보증금, 갚아야 되는 보증금을 같이 반환을 해야 되는 의무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부채로 봐서 상속세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에게 건물을 상속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월세를 많이 받기보다는 월세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높이면 추후에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많게는 이제 보증금 금액의 55%까지도 상속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할 때 네.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할 때 네. 위자료로 그 부동산을 주게 되면 위자료의 대가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게 돼서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 위자료로 줬는데 양도세가 나와요? 네, 이혼을 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위자료가 아닌 이제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갖고 만들어낸 재산이다. 그래서 이 재산을 나눠 가지는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해서 부동산을 주게 된다면은 양도세도 안 나오게 되고요. 증여세도 안 나오게 됩니다. 아니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나 네. 어찌됐든 간에 부부간의 재산 똑같이 나눠 갖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걸 어떤 형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위자료는 내가 위자료를 대가로 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재산 분할은 각각 거가 있는데 이걸 서로 나눠 가진다라는 거 보기 때문에 양도세 소득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혼 전에 6억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부부 간의 증여로 해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데요. 네. 이제 하루라도 이혼한 다음에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이 금액만으로만 따지더라도 증여세만 1억 2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탈세 유형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사업자의 경우. 예,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번 거를 안 벌었다고 숨긴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쓰지도 않은 걸 썼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은 네.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탈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세금 체계는요. 이제 판 사람과 산 사람 둘 다를 검증을 하는 크로스 체크 제도예요. 그래서 판 사람은 팔았다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요. 산 사람은 누구한테 얼마 주고 샀어요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본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 입장에선 가만히만 있어도 판 사람도 신고하고 산 사람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산 사람이 얘한테 샀어요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판 사람 입장에서는 안 팔았어요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은 바로 걸리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예. 7380님이 실내 테니스장에서 현금으로 내면 부가세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질문 올려주셨어요. 네. 이런 데 많죠. 네, 현금으로 하면 깎아주겠다. 네. 이거는 이제 부가세를 안 내게 해준다라는 거는 이제 뭐 탈세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0% 할인해 드릴 테니까 네. 현금으로 주세요 이건데 네. 정말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또 유도하시는 분들. 또 하나 그 부동산 사고 팔 때 특히 탈세에 주의해야 된다고. 예,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쓸 때 금액을 좀 다르게 쓰는 일명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산 사람, 판 사람을 같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이제 다운 계약서에 있던 게 밝혀지게 되면은 애초에 다운 계약서를 안 써서 받을 수 있었던 당연히 받을 혜택들, 공제 혜택들도 다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세법이 어려워요.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탈세한 일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탈세되는 경우가 사실 뭐 너무 많은데요. 이유는 세법이 어렵기도 하고 네. 또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직장인의 경우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실수를 보면은요. 연말정산 같은 때 이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넣을 때 한 사람만 넣어야 돼요. 중복공제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형제들이 다 부모님을 넣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많더라도 네. 한 사람만 부양을 할 수 있으니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써 넣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례 중에는 이제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었어요. 네. 이 자녀를 엄마 쪽에서 키우고 아버지 쪽에서는 이제 양육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가 부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양쪽에서 엄마 아빠 쪽에서 다 부양 가족으로 해서 자녀를 넣어서 이제 과세 간청에 이제 걸린 적이 있는데 결국 과세 간청 쪽에서는 이제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세무사인 저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이들의 정리를 부탁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한 유명 유튜버가 본인의 쇼핑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발생한 수익까지도 함께 이 쇼핑몰 법인에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섞이게 되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법인 유튜브 소득과 이제 쇼핑몰 소득을 분리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뭐냐면 국세청에서는 이제 옮겨가는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재산권이 있다고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무상으로 양도를 했다라고 봐서 유튜버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안 냈네 해서 이걸 문제 삼고 조사가 들어와서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를 조금 미루는 것도 이게 탈세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세금 납부를 못 하더라도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먼저 세금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하나 있고요.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납부를 하지 않은, 내질 않아서 나오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못 낼 것 같더라도 내가 낼 세금은 이만큼입니다라고 해서 신고를 먼저 해놔야 이 두 가지 가산세를 동시에 내게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금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탈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요. 돈이 없어서 내가 납부를 못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신고는 해놓고 이제 납부는 나중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상황이 안 돼서 납부를 내가 지금 못 하게 될 때는 납부를 미뤄달라는 제도도 있으니까는 이걸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알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탈세 범위 되면 또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자,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4년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실종된 전북 지역 건설사 대표가 1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실종 직전 검찰 조사가 힘들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겼습니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 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그 사이트를 보면요. 매주 다양한 물건이 공매로 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약 1,800억 원 규모의 압류 재산이 공매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틈새 시장을 활용해서 부동산, 땅, 또 각종 물건을 싸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공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어서민 성선화 대표 전화 연결해 봅니다.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게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경매랑 공매랑 어떻게 다른 거냐? 이게 어떤 차이예요? 네, 사실 이게 어떤 투자 주체가 있는데요. 사실 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제 민간 금융기관이나 개인이나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채권자가 정부라면 공매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안 갚아서 만약에 정부 기관에서 그것을 압류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공매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공매 절차로 보면 그 자산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세금을 안 갚아서 나오는 압류 자산이 있는 반면 네.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 기관들이 원래 사용하던 것들 있잖아요. 뭐 우체국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짜로 뭐 경찰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기간이 되고 나면 소용이 없어졌을 때 네. 이거를 그냥 공매 처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안 그러면 투자 신탁 기관이 이거를 공매 처리도 하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자산들이 공매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네. 공매로 정말 어떤 것까지 보셨어요?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요즘에 정말 다양한 공매를 많이 하던데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세금 못 낸 차들. 네, 외제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원래 신차를 사려고 하면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비싸기도 한데 뭐 외제차도 공매로 활용할 경우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살 수도 있고 특히 뭐 요즘에 금값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금을 안 내서 이것도 압류를 했을 경우에 뭐 귀금속 같은 뭐 금이라든지 그러면 고가의 뭐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매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공매 물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압류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세금이나 내야 할 걸 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고 또 이거를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매에 참여하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걸까?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압류 재산 중에 감정 가격이 70% 이하인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감정 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가격에서부터 거의 한 50% 정도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회 유찰됐을 경우에 20%가 떨어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회 유찰됐을 때 30%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한 매주마다 거의 50% 떨어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진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온비드 사이트에 가면 다양하게 이렇게 공매 물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비드 사이트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이제 온비드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는데 뭐 부동산도 있고 동산, 기타, 자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테마 물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 물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어 하는 그런 물건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많은 이런 물건들 중에서 알짜가 뭔지가 굉장히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테마 물건 검색을 하셔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강남 이 테마 물건 부동산에서 이제 테마 물건 중에 이제 강남구에 있는 한 빌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감정가가 2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첫 입찰 이후에 지금 15일 날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음 달이 되면 6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한 10%씩 떨어져서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매보다는 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률도 굉장히 빠르다.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찰이 될 경우에 매주 10%씩 가격이 떨어진다. 네네. 이야. 물론 이제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또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이제 경매랑 공매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도 이제 온비드 네. 사이트에서 열심히 보고 온라인 입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 안 가도 되니까 쉽기는 한데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이 명도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경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현재 뭐 집주인이 살고 있던 아니 그러면 세입자가 살고 있던 살고 있는 분을 내보내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명도 책임이 일단은 이제 인도분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안전마진이 있는 상황인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 산 사람이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해서 거주자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도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좀 애로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매보다는 공매를 조금 더 꺼려하는데 사실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면 이제 권리 분석을 잘 하면 되거든요.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이 세입자가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거나 그러면 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이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한다라고 하면 공매가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아하, 명도 책임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보낼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는 거다. 특히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또 하나가 대부분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된 자산일 텐데 과연 낙찰받은 사람이 이거 세금까지 대신 물어줘야 되는 거냐? 또 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물건을 얼마를 주고 낙찰을 받았든 간에 일단 대금만 납부했다라고 하면 뭐 압류된 채무는 완전히 말소가 됩니다. 뭐 경매 같은 경우에 이제 말소 기준을 해가지고 그거 이후에 있는 권리들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찰만 받으면 그 세금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세금을 납부해야 되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입찰부터 낙찰받기까지의 과정을 좀 간단히 알려주시고요. 특히 또 입찰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공매랑 친해지려고 하면 온비드 사이트랑 친해져야 됩니다. 네, 이 온비드 사이트는 일단 뭐 PC에서 온비드 치면 바로 가실 수도 있고 요즘에 앱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아서 수시로 이제 검색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온비드 사이트가 제가 보면 굉장히 최근에 잘 돼 있어가지고 직관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습니다. 가보면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통합 검색으로 어떤 거를 원하는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건 검색, 이 물건 검색 중에서도 뭐 부동산 중에서도 뭐 아파트를 할 건지, 주거용으로 할 건지, 상업용으로 할 건지, 내가 원하는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입찰 기간을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입찰 기간은 대충 한 2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달 정도로 보면 내가 물건 원하는 걸 다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최저 입찰가를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최저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의 약 2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억 정도 최저 입찰가를 보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한 달 내에 한 2배 절반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 2배 정도 이상에 있는 최저 입찰가를 선택해서 뭐 소재지도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하게 조건 검색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를 보통 이 압류 공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서 수요일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하고, 만약에 이게 유찰이 되면 일주일 뒤에 또 진행이 되고, 시간이나 장소 없이 앱으로도 다 다양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금액은 유찰될 걸 감안을 했을 때의 기준이 네네. 되고요. 또 입찰에 참여하려면 또 당장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네, 요거는 이 경매랑 동일하게 입찰 최저 입점 보증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감평가가 나오면 그 감평가의 10%.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유찰이 돼서 10%가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의 또 10%. 그러니까 보증금은 10%만 있으면 그거를 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기준이 납부 기간이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3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납부 기간은 7일이고요.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납부 기간은 30일이니까 그 기간 내에 입찰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네. 권혁중 님이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하다고. 그쵸, 이제 네, 온라인으로 맞습니다.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네네, 0803 님이 한 번 더 사이트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온비드. 온비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연준, 미국에서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굵직한 증시 일정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잠시 후에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뵙겠습니다.